혹시 페르미 추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페르미 추정 또는 게스티메이션은 제한된 지식과 자신의 추론 능력만을 사용하여 단시간에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고려하고 결과값에 근사한 추정치를 도출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탈리아계 물리학자 페르미는 이러한 추론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페르미 추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파악합니다. 그 후 기초 지식들을 조합해 가정을 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약 5천만 명이다와 같이 매우 정확하진 않지만 계산의 편리를 위해 변이를 산정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인구가 5,174만 명인 것을 정확하게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실제와 근사하고 일반화만 가능하면 됩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따가 직접 추론해볼 페르미 추정의 주제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 사람은 몇 명일까 해서 한 사람당 점심을 1인분만 먹는다고 가정해서 구하는 식으로 상식선에서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군요. 그리고 큰 범위부터 차례로 계산해봅니다. 가령 서울의 미용실은 몇 곳일까라는 문제에서 한 달에 미용실에 가는 사람의 수, 한 달에 미용실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등을 먼저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페르미 추정은 엄청난 수학적 능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논리력과 사치 형성 능력을 겸비한다면 누구나 페르미 추정은 해낼 수 있죠. 그러나 확률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면 계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나올 드레이크 방정식에서는 확률 개념을 많이 사용하므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페르미 추정을 쉽게 하기 위한 몇 가지 확률 지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률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입니다. 페르미 추정을 쉽게 하기 위한 하위 법칙과 고해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위 법칙은 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불고기 버거와 새우 버거를 먹을 수 있고 김밥 천국에서는 참치김밥, 라면, 떡볶이를 먹을 수 있을 때 하나의 메뉴만 선택한다면 경우의 수는 2 더하기 3, 5가 됩니다. 고해 법칙은 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사용합니다. 아까 맥도날드와 김밥 천국의 예시에서 각 가게에서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은 6이 됩니다. 확률은 경우의 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에서도 합의 법칙, 고해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앞에서 언급했던 확률의 곱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꼴을 지니는데요. 여기서 N은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인간과 교신이 가능한 문명의 개수, R은 우리 은하에서 태양과 비슷한 별, 항성이 태어나는 비율, FP는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확률, Ne는 항성에 속한 행성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 FL은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FI는 발생한 생명이 지적인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FC는 지적인 생명체가 과학기술을 발달시킬 확률, L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지적 생명체가 존속하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계산식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문명의 수가 약 125만 개라고 하고 최근에 계산된 결과는 약 2,300개라고 합니다. 다만 아까 페르미 추정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은하로 대상을 국한시켰고 외계 생명체 중에서도 우리와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계 생명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그저 외계 문명이 몇 개인지 추론해보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미국 존스 홉킨스대와 BCC 지대 공동연구팀은 드레이크 방정식을 응용해 만든 방정식으로 비만이 전파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감염자와의 거리가 2배가 되면 감염 위험은 절반이 된다는 열분 결과를 이체역학 관련 학술지 PX 오브 플루이즈 10월호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등호를 부등호로 바꾸고 비말 감염에 영향을 주는 변수 8개를 곱해 새로운 방정식을 보이는 사진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변수는 시간당 비말 배출 비율, 비말에 포함된 평균 바이러스 수, 감염에 필요한 최소 바이러스 수, 마스크를 통과하지 못한 비말 비율이 포함되었으며 각 변수는 감염자 사이의 거리를 비롯해 더 작은 변수들을 곱하거나 나눈값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가 2020년 10월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코로나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우리 일상과 생각보다 가깝죠? 드레이크 방정식 또한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실제 개혁한 계산을 시행하기 전에 가설에 대한 추정치를 어림함으로써 유용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생성한다고 할 때 리튬, 코발트와 같은 여러 금속들이 사용됩니다. 이 중에는 금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의 수율을 페르미 추정을 통해서 빠르게 계산한다면 따로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아끼고 금과 같은 비싼 광물의 낭비를 줄여 원재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자연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 조건은 중요합니다. 수업을 통해 불필요한 지식을 막는다면 절약한 비용을 기술 발전에 사용하여 결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르미 추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추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값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연구해봤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은 한국인은 과연 몇 명일까요?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쉽게 생각이 안 나신다면 몇 가지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점심을 먹을 확률은 90%입니다. 사람은 점심으로 하나의 메뉴를 1인분만 먹습니다.
음식의 종류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으로 한정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인구는 5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탕수육은 반찬처럼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으니 제외하고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짜장면 짬뽕의 선호 비율은 약 46대 34라고 합니다. 이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점심에 먹는 한국인은 5천만 곱하기 0.9명이고 음식의 종류 선택은 선호도 자료가 명확히 나온 걸 못 찾아서 중식을 선택하는 비율은 일단 4분의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선택하는 비율은 80분의 46으로 하겠습니다. 이를 모두 곱해보면 4,500만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80분의 46은 646만 8,750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은 사람은 약 650만 명이겠군요. 검색해보니 하루 짜장면 판매량은 약 750만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거 점심에만 팔리는 수치이니 조금 오버해서 값이 계산된 듯합니다. 아무래도 음식 종류 선정에서 그냥 4분의 1을 곱한 것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저만 해도 점심에 짜장면을 먹는 날은 한 달에 손에 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6분의 1을 곱해보았습니다. 곱해보니 431만 2,500이 나오네요. 이 값이 통계값과는 훨씬 유사합니다. 그래서 6분의 1을 곱하자는 생각은 순전히 저의 추측입니다. 제가 중식을 점심을 먹는 비율은 제가 어림잡은 것입니다. 이런 모호한 값이 하나이면 본인의 경험을 온전히 믿는 것도 괜찮은 듯합니다. 이렇게 값이 실제 통계값과 다른데 과연 페르미 추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기법은 단순 방법을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중국집에 가서 점심에 짜장면이 얼마나 팔리는지 물어보는 것은 확실히 시간이 걸리겠죠. 페르미 추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결과를 얻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매개봉지를 파악해서 여기에 가설과 가정을 더해 짧은 시간의 대략적 추정치를 얻어내고 이를 활용하도록 둡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음식의 종류 선택값은 실제와 가깝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이 근사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먹고 자료조사를 철저히 한다면 정말 실제와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추가적으로 드레이크 방정식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정식을 하나 세워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수행평가가 몰려있는 시기에는 가끔 학교에 운석이 떨어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조건 저 조건을 고려해서 한번 드레이크 방정식을 세우면 할 것 같아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정말 운석이 떨어져 학교가 무너질 가능성에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고려해보았습니다. 운석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 운석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 운석이 한성구에 떨어질 확률, 이 세 가지 확률을 곱해보았습니다. 운석의 지구 충돌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애니오라는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애니오는 나사에서 지구와 근접한 천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근접한 모든 소행성의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저는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보고 지구 근접 천체가 86,704개라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60일 이내에 가까운 미래에 근접하는 천체의 개수가 25개라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천체의 지름이 140m 정도라면 텍사스를 출처시키는 위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웬만한 크기면 학교가 무너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25개의 천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36,704분의 25는 약 0.00071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은 지구 표면적 5억 1,010만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의 면적은 10만 2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5억 1,010만 분의 10만 210은 약 0.00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성구에 떨어질 확률은 대한민국의 면적이 10만 210제곱킬로미터이고 한성구 면적이 약 0.15제곱킬로미터이므로 따라서 약 0.000015가 됩니다. 결국 삼성구의 운석이 떨어질 확률은 0.007 곱하기 0.002 곱하기 0.000015를 곱한 이 값인데요. 이것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터무니없이 작은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학교의 운석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 페르미 추정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미지수도 그래프도 함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기호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페르미 추정만큼은 머리를 쥐었다는 수학 문제가 아닌 그냥 재미있는 논리 퀴즈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의 생각이 필요하지만 주제 자체가 일상적이고 어려운 개념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한다면 누구나 페르미 추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계속 논리적인 사고를 하니까 저 자신의 논리력이 많이 향상된 기분입니다. 평소에도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통계값을 추론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저의 수학적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